제4장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 대한 이해입니다. 첫째, 문제 및 욕구에 따른 실천 대상인 것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반사회적 행동을 하거나 또는 사회적 기능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이러한 예를 들어서 비행 청소년이나 범죄자, 정신장애자, 만성질환자, 또 약물남용자나 학대 피해자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또한 문제 욕구에 따른 실천 대상의 두 번째는 생존이나 사회적 기능 수행에 필요한 욕구가 결핍된 경우의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빈곤이라든가 또는 주거, 의료, 직업 등에 따라서 욕구에 결핍되어 있는 경우가 있죠. 두 번째는 생애 주기에 따른 실천 대상으로 나눠보겠습니다. 생애 주기에 근거한 우리 영유아 또는 아동, 청소년, 성인, 노인 등과 같은 나이에 따른 인구 집단 분류입니다. 또 인간은 발단적 존재로 삶의 발달 단계에 따른 발달 과업과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을 격려하고 지원하는 것이 사회복지 실천인 것입니다. 전 생애의 발달 과업을 이해함으로써 특정한 발달 단계에 있는 클라이언트의 욕구와 문제를 효과적으로 조사하고 사정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욕구에 맞는 맞춤형 개입을 위해 나이를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회적 소수자 관점에서 근거한 실천 대상입니다. 역사적으로 사회복지 실천은 다수자로부터 배제되고 또 차별당하는 소수자를 옹호하고 보호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사회적 가치와 자원의 분배와 소유관계에서 적게 소유한 소수자는 주거, 교육, 취업, 승진, 선거와 정치 참여 등에서 배제되고 차별을 받게 됩니다. 특히 여성이나 장애인, 외국인 근로자, 결혼 이주 여성, 북한 이탈 주민과 노숙인, 혼혈인, 미혼모 등 한국 사회의 소수자 집단의 차별과 억압을 해소하고 그들의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과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사회복지 실천 현장의 범위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실천 현장의 개념, 그 범위는 협의적 관념에서는 사회복지사의 주된 실천 활동이 이루어지는 물리적 장소이며 광의적인 범위를 볼 때는 사회복지 실천 장소나 대상, 문제 영역 등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보겠습니다. 또 사회복지 실천 현장은 사회복지 전문 인력에 의해 복지 서비스가 제공되는 현장을 말합니다. 사회복지 실천 현장은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영역, 사회복지 전문 인력 보호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회복지 기관 및 시설, 또 사회복지 전문 인력이 직간접적으로 개입하는 자원봉사활동 등을 포함합니다.
사회복지 실천의 시설의 종류에 대해서 크게 논하면 보건복지부에 관여한 부분과 여성가족부에서 관여하는 시설에 대해서 크게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또 사회복지사업법이 제정된 이후에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은 계속 늘어남에 따라서 사회복지시설이 확대되면서 사회복지 실천 현장도 확장되는 추세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복지시설의 종류에 대해서는 대면 수업할 때 다시 한번 표를 참조해서 더욱 심도 있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웃라인으로 보건복지부에서의 관여하는 시설은 시설의 종류에는 노인복지시설과 복합노인복지시설, 또 아동복지시설과 장애인복지시설, 어린이집, 또 정신건강시설 등은 보건복지부 또한 관할이며 노숙인시설, 사회복지관과 또 지역자활센터까지는 보건복지부의 관할이 되겠습니다. 또 여성가족부 관할은 또 성매매 피해 지원시설이라든가 또 성폭력 피해 보호시설이나 가정폭력 보호시설, 또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나 청소년 복지시설은 여성가족부의 관할인 것입니다. 세부적으로는 깊이 들어가서 연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관의 기능과 그 목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관의 기능과 목적에 따라서 1차 현장은 기관이 주된 기능과 목적은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현장을 따라 기능이 달라지겠습니다. 1차 현장은 구성원의 다수가 사회복지사이며 이들이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 또 장애인복지관, 지역자활센터 등은 1차 현장에 소속합니다. 그럼 2차 현장은 1차적인 기능이 존재하지만 필요한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해당 기관의 1차적 목적 달성을 위해서 사회복지 실천을 부분적, 보완적 수행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병원 의료사회복지라든가 교정시설의 교정사회복지, 또 기업복지활동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전문가가 팀 접근을 하는 경우 많은 사회복지사의 정체성 확립 및 다학문적인 팀 협력을 위한 기술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기관의 설립 주체 및 재원 조달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공기관에는 정부 지원에 운영이 되며 사회복지사 업무는 정부 규정 및 지침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서비스의 계획, 관리, 지원하는 행정체계와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집행체계로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센터라든가 구청 등을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민간기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회복지 관련 사업을 목적으로
민간이 설립한 기관으로서 정부 보조금이나 기부금, 후원금과 법인 전입금과 기타 서비스 이용료 등이 주요 재원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법인, 또 재단법인, 사단법인, 종교단체, 시민단체 등이 운영하는 비영리 기관을 민간기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서비스 제공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는 서비스 기관입니다. 클라이언트와의 대면 접촉을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서비스 기관이라고 합니다. 서비스의 주요 대상이나 문제 영역에 따라 매우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관이나 청소년 쉼터, 또 아동학대 예방센터, 노인복지관 등 그 주요 대상에 따라서 다양하죠. 두 번째는 행정기관입니다.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행정 업무 수행이나 주로 기관 사이의 연계, 협의, 조정 업무 등을 담당합니다. 예를 들어 중앙정부의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 지방정부의 광역시도 기초자치단체, 또 읍면동사무소 등이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복지공동모금회, 한국사회복지협회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주거 서비스 제공 여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회복지 실천 현장은 주거 서비스 제공 여부에 따라서 사회복지 생활시설과 이용시설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생활시설은 주거 서비스를 포함한 생활 전반에 필요한 사회복지 서비스 등을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동 양육시설이라든가 양로시설, 장애인 거주시설과 정신요양시설, 청소년 쉼터나 노인 의료복지시설, 또 공동생활가정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사회복지 이용시설은 자신이 집에서 거주하면서 클라이언트나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주거 서비스 이외에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지역아동센터나 지역자활센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과 쪽방상담소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의 사회복지 이용시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크게 세 번째 주요 사회복지 시설의 종류에 따라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아동복지시설입니다.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라 명시하고 있는 아동복지시설의 종류를 보면 생활시설로서는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과정 자립지원시설 등을 생활시설이라고 할 수 있고, 이용시설은 아동상담소나 아동전용시설, 지역아동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가정위탁지원센터 등이 이용시설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복지시설은 생활시설과 이용시설을 나눠서 보게 되겠습니다. 생활시설은 청소년 쉼터나 청소년 자립지원관과
청소년 재활센터, 청소년 회복지원시설 등이 생활시설이고, 청소년 이용시설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나 이주 배경 청소년 지원센터, 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또한 노인복지시설을 생활시설로 보면 노인주거복지시설, 예를 들어서 양로시설이라든가 노인공동생활가정이나 노인복지주택 등이 들 수가 있습니다. 또 노인의료복지시설을 노인요양시설이라든가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라든가 학대피해 노인전용쉼터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또 노인복지시설 중 이용시설은 노인여가복지시설,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관이나 경로당, 노인교실 등을 들 수가 있죠. 또 제가 노인복지시설과 노인보호기관 전문기관과 또 노인 일자리 지원기관 등이 들 수가 있습니다. 또 장애인 복지시설의 생활시설은 장애인 거주시설, 예를 들어서 장애인 유형별 거주시설과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장애 영유아 거주시설과 장애인 단기 거주시설,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 등을 생활시설 등이 있습니다. 또 이용시설에는 장애인 지역 사회 재활시설과 또 체육시설, 장애인 수련시설,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수화 통역센터, 점자도서실 등, 또 장애인 재활치료시설 등을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장애인 보호작업장, 장애인 근로사업장, 장애인 적응 훈련시설 등을 재활시설이 되겠습니다. 또 장애인 의료재활시설과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등을 이용시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정신건강증진시설입니다. 생활시설로서는 정신요양시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정신재활시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생활시설로 공동생활시설, 중독자 재활시설, 종합시설, 지역사회전환시설 등이 정신재활시설의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이용시설로서는 주간재활시설과 직업재활시설, 또 아동 청소년 정신건강지원시설, 생산품 판매시설과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노숙인 시설입니다.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관련 법률에 의해서 명시한 노숙인들 시설의 종류는 생활시설로서는 노숙인 자활시설. 이 노숙인 자활시설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서 전문적인 직업 상담이나 훈련 등 복지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노숙인 재활시설에서는 신체 및 정신장애 등으로 자립이 어려운 노숙인들에게 치료 및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또 노숙인 요양시설은 건강상의 문제 등으로 단기간 내 가정 및 사회복귀가 어려운 노숙인들을 요양 서비스로 제공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그럼 이용시설에는 노숙인 일시보호시설과 노숙인 급식시설, 또 노숙인 진료시설, 또 쪽방 상담소와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등이 있습니다. 일곱 번째, 여성복지시설에 대해서 알아보면 생활시설로서는 성매매 피해 지원 시설입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 지원시설과 청소년 지원시설, 외국인 지원시설,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등이 있습니다. 또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과 또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등이 있습니다. 이용시설로는 성매매 피해 지원 시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활지원센터든가 성매매 피해 상담소 등이 있습니다. 또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성폭력 피해 상담소와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 등이 있습니다. 또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이 있습니다. 여덟 번째, 가족복지시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생활시설로서는 모자 가족복지시설입니다. 또한 부자 가족복지시설입니다. 이들은 기본생활지원이나 공동생활지원과 자립생활지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 또 미혼모 모자 가족복지시설입니다. 또 일시지원 복지시설이 가족복지시설 생활시설입니다. 또 이용시설로서는 한부모 가족복지 상담소, 또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또 건강가정지원센터 등이 이용시설이 있겠습니다. 자, 네 번째, 우리 사회복지사의 역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에게 기대되는 역할과 직무 기능은 사회규범과 역사적인 전통, 활동 등으로 인가하는 법령과 또 행정적 규정, 그리고 기관의 정책과 절차 등에 의해 규정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에 대면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접 실천뿐만 아니라 필요한 서비스나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지원, 확보하는 등 간접 실천을 수행합니다. 이런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사회복지사는 개입하는 사례의 필요에 따라서 동시적으로 여러 가지 역할을 수행하게 합니다. 이토록 조직에서 사회복지사가 맡은 직무나 직위에 따라서 중점적으로 수행하는 역할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사가 직접적인 서비스 제공하는 부분, 예를 들어서 개인 문제 해결과 부부 또는 가족 치료, 또 집단사회 서비스, 교육, 정보 제공자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또 체계적인 개발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또 계획자로서 계획을 실행하며 또 정책 및 절차를 개발하는 개발자인 것입니다. 또한 체계 연결을 위해서 중개자의 역할, 또 관련 관리자와 조종자가 역할을 합니다. 또한 중개자로서의 연결을 하고 있고 또 클라이언트의 옹호자이기도 합니다. 또한 체계 유지 및 강화를 위해서 조직을 분석가로서 역할을 하며 또 촉진자이며 팀 구성원이며 또한 자문가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사회복지사들은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또 연구, 조사를 하는 통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활동해
전념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사회복지사 역할 중에 직접 서비스 제공 기능은 어떤 것이 있는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클라이언트의 욕구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직접 대면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지요. 예를 들어서 개별 사회 사업이라든가 상담, 또 부부 치료라든가 가족 치료, 집단 사회 사업 등과 같은 직접 서비스를 실천한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또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 제공자이며 혹은 각종 사회기술을 교육하는 교육자로서의 임무를 수행합니다. 체계 연결 기능에서는 클라이언트는 기존의 사회복지기관이 제공할 수 없는 자원이 필요하며 다른 유용한 자원들에 관한 정보가 없거나 그것을 이용할 능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와 필요한 자원을 연결하거나 그 자원들을 클라이언트가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임무를 수행하는 연결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복지사는 중개자이며 사례관리자이며 또한 조종자이며 중개자이며 클라이언트 옹호자인 것입니다. 또한 체계 연결 기능에서 우리 중개자인 클라이언트는 우리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상황과 자원을 사정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혹은 이용하는 가능한 서비스 체계와 자원을 연결해주는 중개자인 역할이죠. 예를 들어서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게 밑반찬 서비스를 연결해준다든가 또는 학교 폭력 가해 학생들에게 분노 조절 프로그램 소개를 통하여서 참여하도록 원조해주고 또 장애인 활동 보조 서비스를 신청한 장애인에게 활동 보조인 역할 연결도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할 연결 기능인 것입니다. 또 사례 관리자로서 또 조종자로서 클라이언트들의 욕구와 문제 파악 후 문제 해결을 필요한 자원이나 서비스를 개발 및 연계하며 자원이나 서비스가 목표에 따라 제공되는지를 관리해주는 조종자의 역할도 합니다. 클라이언트가 환경 사이의 공유 영역에서 실천가로서의 기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중개자는 갈등 관계에 있는 집단이나 조직이 상호 만족스러운 해결책을 발견하도록 어느 한편에 기울이지 않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 지원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양측의 이해를 절충하고 타협하여 공동의 이해 영역을 도출해 내야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동 양육관의 문제로 갈등하는 이혼 부부의 분쟁이며 또 돌봄 서비스를 받는 노인과 직원 사이의 갈등 해결 등의 어떤 중개자의 역할을 말합니다. 또 클라이언트는 옹호자입니다. 필요한 서비스와 자원을 제공하기 위해 클라이언트와 함께 혹은 대신하여서 자원과 서비스를 획득하는 활동을 수행해 주어야 합니다. 또 클라이언트가 필요한 것을 얻을 힘이 거의 없을 때 우리는 적절하게 활동해야 주어야 될 것입니다. 또 클라이언트의 이해와 권리만을 대변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적 장애를 가진 성폭력 피해 여성의 법률 조력자로서 수사와 재판의 모든 과정에서 장애 여성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한 활동에 관여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회복지사의 체계 유지 및 강화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회복지기관의 직원으로서 또 사회복지사는 서비스 전달의 효율성을 저하하는 기관의 구조나 정책, 기능적 관계 등을 평가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러한 책임을 수행하는 역할로 우리는 조직적인 분석가 또는 촉진자, 팀 성원, 자문가 등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조직의 분석가 우리 사회복지사들은 서비스 전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관의 구조나 정책 및 절차 등에서 문제가 되는 요인을 파악하여서 기관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원조해 주어야 됩니다. 또한 조직 이론과 행정 이론에 관한 지식을 활용하여야 될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촉진자로서 서비스 전달을 방해하는 요인을 정확히 파악한 후 서비스 전달 향상 방법 등을 계획하고 실행해야 될 것입니다. 또 기관 행정가에게 관련 정보 제공 및 직원 회의에서 문제를 다룬 것을 공고하고 변화에 저항하는 행정가에게 압력을 행사하기 위해 동료 직원과 협력하고 필수적인 연수 교육이나 활동에 참가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팀 성원으로서 사회복지사는 가족 역동성과 관련된 자료 수집 및 치료 관련, 또 여러 체계와 동시에 관여하는 능력이 필요한 학교, 또 아동복지 관련 기관 등과 같은 체계 사이의 협력에 관여하여야 됩니다. 또한 전문가로서 특정 업무에 대해 제3자의 의견이나 조언을 듣고 참조하여서 클라이언트의 문제와 관련된 지식, 기술, 태도를 발전시키고 수정하여서 더욱 효과적으로 서비스를 전달해야 될 것입니다. 또 다른 직종의 전문가에게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해결과 관련된 자문 제공과 또 사회복지사에게 슈퍼비전을 제공해야 될 것입니다. 다른 전문직의 전문가나 전문 사회복지사로부터 자문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체계 개발 기능입니다. 우리 사회복지사의 역할에 프로그램의 개발을 해야 됩니다. 프로그램 개발로 클라이언트의 새로운 욕구에 반응하여서 서비스를 개발하는 역할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 프로그램이나 또한 지지집단, 기술 개발 프로그램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계획가입니다.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들과 접촉되지 못하였거나 새로운 욕구를 반영하는 프로그램을 계획하기 위해서 협력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약자의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서 지역사회 지도자와 계획을 수립한다든가 한 예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정책 및 절차 개발입니다. 클라이언트에 관련된 기관 정책 및 절차 제정을 위해 의사결정에 참여해야 됩니다. 또 어떤 정책과 절차가 클라이언트에게 부합하는지를 평가해야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사회복지사의 역할은 연구 및 조사 기능입니다. 연구자는 관심 있는 주제에 관한 문헌 연구나 자신의 실무에 대한 평가, 프로그램에 대한 분석, 또한 지역사회 욕구조사 등의 활동을 통해서 이론적 또는 실천적인 전문직으로 발전시키는 활동을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또 자신이 제공한 서비스나 또 개입의 효과성을 평가하거나 클라이언트의 향상을 검증할 체계적으로
검증할 책임성이 있으며 이러한 과정을 위해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활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사회복지사의 지대한 역할 분배에 대해서 제4장에서는 심도 있게 짚어보았습니다. 더욱더 사회복지사로서의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자신을 발전해 나가는 그러한 귀중한 학우들이 되기를 공부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